마크 로스코.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커다란 캔버스에 색덩어리 몇 개가 둥둥 떠있는 그런 그림일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단순해 보이는 그림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해요. 오늘 그 힘의 근원이 대체 무엇인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작품 좀 보세요. 부드러운 경계선을 가진 커다란 사각형들이 겹쳐 있죠? 언뜻 보면 정말 단순하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단순함 속에 로스코 예술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니 대체 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이 단순한 생면들이 그토록 깊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우리 로스코라는 한 예술가의 여정을 쭉 따라가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림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찾아 나선 한편의 위대한 탐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인생을 간단히 한번 짚어볼게요. 러시아 제국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이런 배경이 평생 그를 따라다닌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외부인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그의 선택이에요. 루스코는 예일대에서 심리학이랑 법학을 공부했으니까 사실 얼마든지 안정적인 길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트주의적이고 배타적인 분위기에 완전히 환멸을 느끼고 모든 걸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예술의 세계로 뛰어든 거죠. 자, 그렇게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한 로스코가 어떻게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갔는지 그 진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가 어떻게 그림에서 하나씩 불필요한 요소들을 지워나가면서 결국 순수한 감정의 정수만을 남기려고 했는지 그 과정을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초기 작품들을 보면요,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가 있었어요. 특히 이 지하철 그림들, 현대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고독감, 단절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죠. 우리가 아는 로스코랑은 아직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다가 그는 초현실주의와 신화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원시적인 감정, 그 원형에 다가가려는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형태를 빌려서 뭔가 더 근원적인 걸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다층 형상식인데요. 이때부터 그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든 형상을 완전히 버려요. 대신에 화면 위를 둥붕 떠다니는 것 같은 모호한 세계 조각들, 바로 여기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시작이었어요. 노스코가 직접 한 이 말을 보면 그의 의도가 명확해져요. 화가와 아이디어, 그리고 아이디어와 관객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그가 형태를 없앤 건요, 의도적인 덜어내기 과정이었던 겁니다. 어떤 이야기나 사물에 방해받지 않고 순수한 감정 그 자체가 관객에게 다이렉트로 전달되기를 원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로스코의 상징적인 스타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그림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스타일을 고통 생면회화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거대한 색의 면으로 캔버스를 채우는 방식이죠. 근데 중요한 건 로스코의 생면은 그냥 물감을 평평하게 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미묘한 깊이와 빛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기술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물감을 아주 얇게 희석해서요, 정말 수십 번을 덧칠했어요. 이 얇대얇은 층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색들이 서로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그림 자체가 빛을 내뿜거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코의 작품을 제대로 느끼려면 이 방법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작가 본인이 원했던 방식이거든요. 일단 무조건 그림에 가까이 다가서세요. 시야가 그림으로 가득 차게요. 그리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눈에 힘을 빼고 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림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험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현대 뇌과학 연구를 보면요. 로스코의 그림 같은 추상화를 볼 때 우리 뇌에서 공감이나 창의력,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일종의 명상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자, 이제 그의 말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의 위대한 예술적 비전이 역설적으로 그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유산이 어떻게 비극 속에서 완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명성이 높아지면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그는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림의 색은 점점 어두운 젓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해갔고요. 자신의 예술이 부자들의 장식품처럼 소비되는 걸 극도로 혐오해서 거액의 계약을 그냥 파기해버리기도 했죠. 결국 깊어지는 우울증과 나빠진 건강 속에서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예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로스코 채플이라는 정말 위대한 공간으로 집대성되었죠. 이곳은 특정 종교를 위한 곳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와서 그의 거대한 그림들 앞에서 조용히 명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로스코 본인도 이 채플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여겼다고 해요. 로스코의 영향력은 놀랍게도 미술관 담장을 훌쩍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가 단순함 속의 본질을 담는다는 철학에 큰 영감을 받은 게 바로 로스코의 그림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미니멀리즘 디자인, 여러 브랜드의 로고, 심지어는 디지털 아트에까지 그의 영향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가 남긴 유산의 규모를 숫자로 한번 볼까요? 전 세계 주요 미술관과 컬렉션에 소장된 그의 주요 작품 수만 해도 800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작업했는지, 그리고 그의 작품이 예술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단지 작품 수에만 그치지 않아요. 그의 작품은 무려 50개가 넘는 나라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의 예술이 특정 문화나 지역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감정에 직접 말을 걸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이 한 문장이 로스코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색은 그의 언어였고 캔버스는 그의 고백이었다. 그는 색이라는 자신만의 언어를 통해서 비극, 환희, 숭고함 같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싶었던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로스코의 그림 앞에는 정해진 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작가가 그려놓은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각자의 내면으로 들어오라는 일종의 초대장과 같은 거죠. 결국 우리 관객의 개인적인 경험, 그 감정이야말로 이 작품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입니다. 자,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사람들은 그의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릴까요? 어쩌면 그 눈물은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꺼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로스코의 예술은 캔버스 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그의 그림 앞에서 어떤 감정을 마주하시겠습니까?